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숨가빴던 2박 3일 G7 외교전이 마무리됐고 엇갈리는 여야 평가 속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떠나가는 2030 민심에 놀란 걸까요?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21대 현역 국회의원도 대상인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뉴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5월 20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공식 활동에 돌입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 측과 세부 시찰 항목 등을 점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 오염수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G7 무대에서 한미일 공조가 재확인되면서 중국 러시아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YTN에 출연해 중국과도 전략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4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또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인공위성을 탑재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이동 차량에 발사체를 옮겨 싣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반면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중국과의 전략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워싱턴 회담은 여름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YTN 인터뷰 내용을 오늘 첫 소식으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더욱 또렷해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우리로서는 미국, 일본과의 밀착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였지만 중러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YTN에 출연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국과의 전략 대화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일본, 한국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중국,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간의 양자 간의 전략 대화를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계에 대해선 국제사회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천연가스 등 일부 품목은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2분가량 진행된 한미일 약식회담. 여기서 합의된 새로운 수준의 공조란 안보 공조를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경제 공급망 그리고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사회 문화 분야까지 세 나라가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협력 아젠다를 구체화해 나가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회담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유엔 총회 같은 다자 회담 때 만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는 9월 전, 여름에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놓고 진전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잠수함 훈련 같은 훈련 계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그리고 대응 훈련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가 빠졌다는 비판에 김 차장은
단장을 맡은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본다는 반박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G7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릴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따져봤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에 대한 구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된 보안 심사 결과인데 공교롭게도 G7 정상회의 폐막날 발표했습니다. G7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을 천명하자 반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40조 원이 넘는 지난해 마이크론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시장의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불황 속에 중국 시장을 잃으면 미국 경제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최근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이 잇따르는 만큼 확전 신호라기보단 협상용 지렛대로 읽힙니다. 美方应当立即撤销制裁，采取实际行动，为对话沟通扫清障碍，营造氛围，创造有利的条件。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제재가 우리 기업의 어부지리로 작용할 거란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려는 중국이 YMTC 같은 자국 업체에 물량을 몰아줄 수도 있어서 한미 간 균열만 드러낼 공산도 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가 이번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장비를 추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지뢰 제거 장비나 긴급 후송 차량, 구급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비살상 무기는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구급차 등입니다. 이번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며 가능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지뢰 제거 장비는 장애물 개척 전차와 휴대용 지뢰 제거기인데 장애물 개척 전차의 경우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끄떡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땅에 묻힌 지뢰는 쟁기질하듯 제거하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 보급된 지도 3년이 채 안 돼 우리가 지원해도 우크라이나 군이 제대로 운용할지가 변수입니다. 휴대용 지뢰 제거기는 운용이 비교적 간편하고 금속 지뢰뿐 아니라 비금속 지뢰도 탐지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총리는 지난 1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이후 한반도보다 넓은 25만 제곱킬로미터의 긴 지뢰지대가 생겨 농업 활동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1997년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오타와 협약을 체결한 만큼 우리가 지뢰 제거 장비를 지원하더라도 인도적 지원만 한다는 원칙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 측과의 기술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찰단은 내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서 오염수 보관 탱크와 오염수 내 방사성 정화 설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만나 기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전 현장을 점검하기 전 시찰 항목과 일본 측 준비 사항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찰 항목에 대한 컨펌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할 거고.
시찰단은 오염수 보관 탱크와 함께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프스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설비로 이번 시찰단 점검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거를 하게 되는 건지, 그 과정에서 쓰이는 각종 기기나 이런 부분들의 재원이나 사양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체크하고 확인을 해서 일본 측과의 기술 회의를 통해 세부 시찰 항목을 확정한 시찰단은 후쿠시마에서 본격적인 시찰 활동에 돌입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시찰단은 유구키 시찰단장을 포함해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구키 시찰단장은 시찰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신 이외에 다른 시찰 단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현장 시찰 기간만이라도 시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시찰 활동이 단순히 일본 측의 설명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설명만 듣고 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은 건데 시찰 활동의 실효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정치권에선 검증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과도한 묻지마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투기에 명분만 주는 것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 첫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드 전자파와 광우병 사태처럼 괴담을 살포하며 비과학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철진한 죽 첨가와 광우병 시즌2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소환됐습니다. 당시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행태가 집권 시절에는 괜찮다고 하고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내로남불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진일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민주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시료 채취도, 시찰단 명단도, 언론 검증도 없는 산무 시찰단이 일본의 방류에 명분만 세워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일본 언론은 이번 시찰단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산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써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본의 심기 경고를 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 시찰단을 국회로 불러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제대로 따졌는지 보고받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는 26일 귀국하는 정부 시찰단이 어떤 검증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여야 공방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측 모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번째로 모였습니다.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 심의를 이어갔고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면서 많은 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원을 더 넓히고 더 촘촘하게 하는데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전세 피해 보증금을 어떻게 보전해 줄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이나 선순위 권리자보다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이 막판 쟁점이었습니다. 2년 전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3,400만 원 받을 수 있던 것을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 최대 4,800만 원까지 늘렸고 기준액을 넘는 피해자더라도 상응하는 액수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초과하는 대출금엔 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타협으로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애초에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로 정했던 특별법 적용 구제 대상에 보증금 기준도 5억 원으로 늘렸고 전세 사기 사건을 넘어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로 인한 피해에도 금융 지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도 연체정보 등록을 20년 이외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 주택이 넘겨진 경매나 공매에 대한 수수료 공공부담도 5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힘겹게 합의한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실행을 점검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만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해주기로 한 것은 피해자에게 인색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피해자 단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더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와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별법에 무이자 대출이란 대책을 담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어서 다시 돈을 빌리기도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대출이 아닌 선구제, 후 회수 같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 측의 요청으로 출석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앞으로 조사나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검찰 조사 일정 공개를 꺼려오던 윤관석 의원은 결국 보름여 만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흘 전 검찰에 공개 출석한 이성만 의원에 이은 두 번째 현역 의원 조사입니다. 검찰은 두 의원 가운데 윤 의원의 혐의가 특히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당 인사들에게 9,400만 원이 뿌려진 데 관여한 건 마찬가지지만 특히 윤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지시한 데 이어 300만 원씩 나뉘어 담긴 돈봉투 20개를 직접 뿌리면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비상식적 기획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자금 전달을 뜻하는 듯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또 이번 의혹으로 구속된 강 전 회장은 의원들을 상대로 한 자금 전달만큼은 자신이 아닌 윤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검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 자금 전달 과정과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까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살포를 기획하고 전달한 혐의는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이 비슷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윤희원 역할이 더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윤희원 소환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당장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수자로 특정하고 있는 현역 의원 10여 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윤희원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번엔 코인 예치와 교환 서비스 운영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인을 예치하면 토큰 등을 지급해주는 클레이 수합 서비스 운영사 오지스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블록체인 트랜잭션 자료, 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에게 코인을 공짜로 배포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던 의혹이 불거지자 김남국 의원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에어드롭은 클레이 수합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클레이 수합 서비스를 통해 코인을 받은 것으로 현직 의원 신분을 이용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도 우선 김 의원이 코인을 실제로 클레이 수합에 예치했는지를 확인해서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드롭으로 받은 무상 코인이 얼마나 되는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역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클레이 수합 서비스를 통해 위믹스 코인 상당수를 신생 코인과 교환했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코인인 만큼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연 이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서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최초 코인 투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게임 업계가 로비 대가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한 건 아닌지 등을 폭 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 의원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 소환 조사 시점 조율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여야가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드러난 공직자 재산 신고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한 푼이라도 갖고 있다면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 충돌 여부 심사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입법의 뜻을 모은 여야가 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거액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아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조차 남모르게 투자해온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법안을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한액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전액 등록하는 걸로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로 했어요. 그래서 12월 초쯤 될 겁니다. 시행일이. 김 의원을 둘러싼 입법 로비 의혹을 고려해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심사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잇따라 넘었습니다. 특히 내년에 뽑힐 22대 의원뿐만 아니라 현역 21대 국회의원들도 당선 이후 가상자산을 한 푼이라도 가졌다면 심사받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런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직계준비소까지 다 등록하도록 했던 것이고요. 일부 법안들의 경우 이미 발의까지 해놓고도 국회가 가상화폐 투자의 일반화 등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여야가 후속 조치를 서두른 겁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제안한 게임업체의 가상화폐 로비 의혹 청문회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문제를 놓고도 여당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윤리위에 제소된 여당 의원들 문제도 따지자며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에 등 떠밀려 넉장 제소를 해놓고도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느니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물타기로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에 지역 행사 갔던 전주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면 이런 거 다 지적하고 문제 삼아야 됩니다. 왜 도대체 자기 눈은 안 가리고 남의 허물만 봅니까? 여야는 일단 이번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징계와 관련 청문회 여부, 그리고 의원 전수조사를 둘러싼 이견들은 여전히 5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 여부가 모레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경찰은 유 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했다며 영장 결과를 지켜본 뒤에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프로포폴 등 5종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한 배우 유아인 씨. 짧게 입장을 밝히면서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경찰은 유아인 씨가 대마 흡입은 인정했지만 코카인 투약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있다며 애초 방침과 달리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 배경까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사 의뢰를 했을 때보다 마약 투약 횟수 등이 크게 늘었고 공범까지 있어서 구속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아인 씨가 코카인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건 경찰이 아직 코카인 입수와 투약 경로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입건한 지인 4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도 신명 확보에 나선 만큼 수사 과정에서 실마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아인 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면 접촉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술의 간극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물과의 어떤 괴리 등을 통해서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을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적법하게 투약했다는 유아인 씨 주장과 관련해서도 해당 병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의 구속 여부는 올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도심의 카드게임장인 홀덤펍을 가장해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CCTV 10여 대를 설치해놓고 단속을 피해왔었는데 택배기사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택배기사가 배송 장소를 찾으려는 듯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통화하는가 싶더니 택배기사는 상자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아래층 계단에 숨어있던 형사들도 택배기사가 들어간 가게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충북경찰청은 불법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조직폭력배 45살 A씨 등 2명과 나머지 일당 그리고 도박 참가자 등 23명을 붙잡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카드게임장 형태의 이른바 텍사스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일반 홀덤펍과 달리 칩을 현금 등으로 교환해주고 수수료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에 10여 대의 CCTV를 설치해놓고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도박장 근처에 10여 대의 CCTV가 건물 내부를 모두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사관들 다수의 수사관들이 들어갔을 때 증거인멸하거나 문을 잠궈버린다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입출금 편의를 위해 영업장 안에 현금 자동 입출금기 기기를 설치하고 SNS 채팅방에 금 송아지나 금반지 등 경품을 내걸어 이용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도박 현장에서 환전을 해주었고 금송아지나 금반지 같은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일반 홀덤펍과는 다른 점입니다. 경찰은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칩을 경품으로 교환하거나 환전받는 행위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이틀째 전국 곳곳에서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황사가 잦은데 서울을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장막을 친 듯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하늘은 잿빛을 잃었고 먼 산과 건물도 윤곽만 흐릿합니다. 바다 한개에 먼지가 뒤엉켜 시야가 최악인 서해대교는 강한 바람까지 더해졌고 남부 지역에는 누런 흙비도 내렸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이틀째 이어지며 나타난 모습입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4배에서 5배 수준인 2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으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주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올봄 황사는 유난히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서울의 황사 일수는 모두 18일, 지난해에 무려 3.6배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황사 발원지 부근의 기온이 높아져 토양이 건조해지며 황사가 발원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황사는 밤사이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이후에는 고농도 황사가 나타날 확률이 희박합니다. 5월에 가장 늦게 황사가 관측된 날이 25일쯤인데 이번 황사 이후 주 후반까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름철에는 동풍이 불며 미세먼지가 자취를 감추는 시기여서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성 모사체나 성능 검증 위성을 실었던 지난 2번의 비행과는 달리 이번 발사에서는 실용 위성 8기도 함께 우주로 향할 예정인데요. 발사체로서 누리호가 제 기능을 증명해 보이는 사실상 첫 무대인 만큼 현장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누리호의 3번째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고흥의 나로 우주센터. 철통 보안 속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돼 있습니다. 발사 하루 전부터는 우주센터 주변 통제도 예고되면서 일대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미 최종 점검과 조립을 마치고 발사대로 향하는 이동 차량에 몸을 실은 상황.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날씨입니다. 현재 이곳 나로 우주센터는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발사 전날부터는 날이 맑게 갤 예정이라 연구원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누리호는 내일 아침 7시 20분쯤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이동한 뒤 우주를 향해 기체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우주로 날아갈 채비에 돌입합니다. 벌써 3번째 발사지만 관계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실험 성격이었던 지난 2번의 발사와는 달리 이번 비행에는 실제 사용되는 위성이 8기나 탑재되는 터라 책임감이 오히려 더 막중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누리호를 계속 이제 발사를 하려면 이제 고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아직 그 이후에 고객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게 뭔가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더 생겨난다는 거죠. 누리호와 함께 우주로 날아간 위성들은 앞으로 지상 관측이나 우주 방사능 연구 등 각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발사의 성공과 함께 누리호가 여러 손님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상업적 우주 수송 수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빠듯한 일정 속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G7 외교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박 3일간 총 11개 국가 정상들과 연이어 만나는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였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사실상 핵 공유, 심리적 G8 같은 소리는 사실상 푸들 외교, 심리적 푸들 외교의 전형일 뿐입니다. 명품 외교 대 푸들 외교, 극과 극의 여야 평가까지 지금 보고 오셨는데요. 자, G7 일정들 저희가 영상에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떤 부분을 이번에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위령비 참배하고 거기에서 이제 동포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뭐 잊혀진 역사를 다시 이렇게 뭐 발견한 것 같이 좀 약간 와닿는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것들이 그 한미 관계 속에서 계속 밝혀지고 또 보듬어지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큰 어떤 외교적으로 뭐 비용이 있었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일부의 성과는 인정을 해주더라도 아직까지 큰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명품 외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지나친 자화자찬 같고요. 네. 푸들 외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성과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푸들 외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너무 지나친 비판이거니와 또 정치인이라는 자리에 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는 언어, 굉장히 좀 약간 뭐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양쪽 다 조금씩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뭐 예컨대 그 G7 국가들이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 규탄하거나 또는 인도, 뭐 베트남 이런 그 인도 태평양 국가들하고 경제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죠. 뭐 전기차 배터리 등을 이제 협력하자 이런 성명 등을 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작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에 그 질서의 룰러로서, 그러니까 질서를 만드는 세력으로 동참했다는 거죠. 거기에 동참해서 이 룰을 만드는 주체 세력이 됐다는 게 일단 가장 큰 거예요. 이 자체가 큰 성과지 여기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느냐는 이건 앞으로 나올 것들이죠. 이전에 우리가 1960년도에 그 세계 자유무역 공급망에 편성돼서 이렇게 고도의 경제력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그때 버금가는 시기예요. 지금은 이제 제2의 보호무역주의가 온다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자유무역의 그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유진영에 거기에 포섭이 돼서 우리가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질서를 형성하는 세력으로서 참가하게 된 거예요. 이런 큰 재편 세력에서 어떤 우리의 지위 이런 것들이 큰 어떤 성과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뭐 대통령이나 기타 다음 정권에서 할 일들이지만 지금 이것은 큰 자리매김이에요. 이것이 큰 성과가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건 저는 세계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100%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질서 재편기의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굉장히 평가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쪽 분야를 좀 전공을 했었고 석사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와 다르게 그 질서 재편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서 재편이 우리의 비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뭐 포지셔닝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포지셔닝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동맹 국가들이 강성하면 그 강성함이 우리에게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제는 좋아지는데 미국의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비용에 기반한 동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일본의 뭐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고해지던 일본이 쇠락기를 다시 맞이하듯이 그런 비용을 우리가 치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시기다. 뭐 우리가 포지셔닝은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자화자찬하지 말고 굉장히 세밀하게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때다. 이런 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뿐이죠. 그게 이제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앞으로 꼭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근데 우리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뭐 샌프란시스코 강화 지역인가요? 이걸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연합국의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임시정부 다 참전해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승국으로서 지위를 전혀 얻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어디에 발을 디디느냐, 딛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치밀한 전략하에 그 발 디딘 이후에 이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발을 딛는 것 자체가 저렇게 국내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제 앞으로 발 디딘 이후에 그 실리를 못 챙겼다. 그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제 정세 흐름에 타가지고 발을 잘 디뎠는데 이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것은 진짜 정략적 비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지금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디테일한 어떤 협상,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을 좀 정치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번에 특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됐다 여기서 이제 평가를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반면에 또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는 어떡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오늘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YTN에 출연을 했는데 중국과의 전략 대화도 지금 시작하기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대화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대화가 뭐 한일 간에 셔틀 외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 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듯이 중국 관계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리고 자주뿐만 아니라 더 넓은 면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걸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속에서 외교는 이루어지는 거고 상호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일단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저렇게 푸들 외교니 뭐니 해가지고 인정할 거는 좀 인정을 하고 칭찬해 줄 거는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비판할 거를 좀 아프게 비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는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호 1차장이 우리 대통령의 국제적 인기가 상당히 좋구나 이런 걸 느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G7 회의 기간 전후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부쩍 친밀해 보인다 이런 영상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뭐 개인적인 인기일 수도 있죠. 뭐 노래도 하시고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인기도 있지만 사실은 지정학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인기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기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60년대와 같은 상당히 첨예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발을 딛는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사실은 이 발 디딘 상태에서 경제적인 호불호 아니겠어요? 결국 중국도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국민이 그 정도에 젖어 있어 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분명히 다른 선택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나중에 안보를 뒷받침하는 이런 형태의 중국 외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어떤 밀당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태에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 내지 회유하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중국이 이전처럼 자유무역주의로 나오는 것이 본인 나라에 또는 인민에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쪽으로 몰아가야지만 세계 평화도 오고 또는 우리나라의 중국에서의 경제적 뭐 협박 이런 것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이 오가는 듯 하지만 또 미국과 중국 간에도 대화가 오가고 있는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4주 연속 올라서 40%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그동안 순방을 하고 나면 지지율이 하락했었는데 이번에는 외교 이슈가 좀 상승 동력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면에 민주당의 악재가 너무 많은 부분도 같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외교가 그렇게 큰 성과였다 이런 부분은 저는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향성이 포지셔닝이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성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치러야 되는 비용도 현실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비용이 현실화가 되고 성과가 나왔을 때 이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보면은 어느 게 더 큰지 이게 나올 시점이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이거는 그때 가서 판단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은 분위기는 좀 약간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는 좀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시간이 누구의 편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역 의존도도 굉장히 높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을 버는 전략이 필요한데 너무 한미일 공조 쪽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앞장서는 듯한 모습이 시간을 잃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을 준비한 시간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 지금이라도 많은 전략적 아이디어를 내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이익까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야 된다. 자, 민주당의 반사이익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거기다 또 하나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던 때가 40.5%까지 올랐더라고요. 이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등락이 있다가 4주 연속 올라간다는 이제 보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민주당의 당내 분란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 자체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국민적 정세에 기댄 평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가 어땠는지에 상관없이 민주당의 그 외교 성과에 대한 평은 똑같다는 거죠. 굉장히 비난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구체적인 평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평가가 아니죠. 여기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 민주당이 못했던 것도 또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 이따 나오겠지만 이 오염수 문제도 물론 민감한 문제죠. 그런데 정의용 그 당시에 안보실장은 또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객관적 사유가 없이도 그때 평가를 뒤집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건 비난을 위한 평가, 객관적 기준 없는 평가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염수 시찰단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 자, 오늘부터 공식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산무 깜깜이 시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괴담 선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시찰단 일단 갔으니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활동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사실에 기반하고 투명한 조사 활동, 투명성이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인 어떤 비난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 그리고 안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는 자명한 것이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방류할 오염수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료 채취라는 것도 할 수 있으면 꼭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못했다고 한다면 돌아와서 어떤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은 못했다라는 것도 정확한 팩트와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금 명단도 공개를 안 했고요. 시료 채취도 못하고 언론 검증도 없다 보니까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 다 없이 과학 검증이 제대로 가능할지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원했겠죠. 이게 하도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팬덤층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비난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방류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 현상이잖아요. 방류를 결정하는 건 일본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거세니까 그럼 IAEA TF를 만들어서 그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 방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IAEA에 우리 또 참여하고 있잖아요. 검증 TF에. 11개국인가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또 교차 검증 TF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IAEA의 그 검증단은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추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검증 활동에 추가로 별도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솔직히 이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야죠. 일본이 만약에 방류한다고 해서 해양법상의 협약에 반한다라고 해서 강제 분쟁 조정 절차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IAEA에서 그 검증된 게 맞다. 그런 검증 보고서를 내요. 그렇다면은 국제 분쟁 절차에서도 아마 일본이 유리할 겁니다. 자, 이런 현실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일본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서 IAEA의 최종 보고서에 영향 끼칠 만한 활동을 하고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내는데 그 전에 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여름 정도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럼 최종 보고서에 방류의 부정적 어떤 그 결과가 쓰이게끔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영향 미칠 수가 없는 건 현실이잖아요. IAEA 결정이 문제 없다 이렇게 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없죠. IAEA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정도 역할을 좀 하고 와야 되는 또는 게 무슨 IAEA가 좀 건너뛸 수 있는 그러니까 IAEA 보고서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오는 것이 예. 저는 이번에 실효적인 그런 사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는 사찰단이 방류 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시찰단이 가서 시찰을 했는데 이거 방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방류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가정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시찰단이 어제 전문가로 구성해서 일본을 아니 갔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 보니까 방류하면 안 되겠네. 그럼 시찰단이 방류할 수 없습니다. 방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겠냐고요. 그건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과학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가정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답변 좀 원론적인데요. 네. 자, 이수진 의원의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 시찰단에게 그러니까 방류를 할 수 없다 이런 결정 권한이 있냐 이거였어요. 아니, 그 당연히 없죠. 네. 그러니까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그렇게 독립적으로 낼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은 맞지만 네. 방류를 하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하죠. 시찰단은 뭐 당연히 네. 못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과학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과학은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무조건 모든 사람이나 모든 시도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디까지 볼 거냐의 문제인 거지 보는 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IAEA가 안 볼 부분 그리고 놓칠 부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예. 그런 걸 보면은 과학이라는 거는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저쪽에서는 그거에 뭐 이거를 깰 수 있을 만한 뭔가 그 실험의 어떤 다른 방식이든 뭔가 과학적인 걸 또 내놓지 않으면 절대 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서 할 수 있다면 사실상 뭐 이거는 과학이니까 결정도 사실상은 하는 거나 다름없는 활동을 하고 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료 채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설명만 듣고 온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추론만 있는 거예요. 과학은 없고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성에 기반한 추론, 의견 이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거를 실제의 물질을 놓고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 이것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파워가 사실이 갖는 파워가 굉장히 힘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저 시찰단의 힘은 사실상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전 정부에서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IAEA에서 기준에 맞게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그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좀 현실적인 어떤 그 얘기를 네. 한 겁니까? 아니 현실적인 얘기도 하고요. 예. 국제기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국제기구의 독립적 권한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다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이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방의 강대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들의 입김이 다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은폐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는 게 뭐냐? 과학의 힘이거든요. 그건 넘어설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시찰단이 정말 과학의 힘, 과학적인 사실 이것을 보고 올 수 있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면 아니 뭐 정치를 넘어서는 어떤 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IAEA를 넘어설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팩트, 예. 자 IAE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팩트를 조금 많이 취합해 오면 좋겠다. 오늘 두 분 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미국이 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파푸아뉴기니와 새로운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바로 옆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터여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중국 간의 세력 다툼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인구 1000만의 오세아니아에서 호주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 기지가 있었던 전략 요충지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G7 회담을 마치자 이곳을 찾아 새로운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려 했으나 국내 문제로 급히 귀국하면서 그가 대신했습니다. We are deeply invested in the Indo-Pacific because our planet's future is being written here. And Papua New Guinea is playing a critical role in shaping that future. 이 협정으로 미군은 이곳의 공항과 항구를 이용하고 유사시에는 미군도 주둔할 수 있게 됐습니다. It secures our national interest to grow into becoming a robust economy in this part of the world as we live today and going forward. So,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곳에서 열린 인도 태평양 섬나라 국가 협력 포럼에 참석해 포괄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जिन्हें हम अपना विश्वसनीय मानते थे, पता चला कि जरूरत के समय वो हमारे साथ.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 뒤 지난해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솔로몬 제도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안보협의체 코드의 회원국인 미국과 인도가 동시에 태평양 요충지인 파푸아뉴기니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과 세력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연대 외교 기조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국과 전략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 YTN 생방송에 출연해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양자 간의 전략 대화 계획이 오가고 있다면서 서로 사람을 보내며 현안을 제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역시 현안에 대해서 한일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양자 간 현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분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러시아와 관계에 대해선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천연가스와 명태 등 일부 품목은 최소 규모의 규류를 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측 지원이 인도적 구조나 재건 위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G7 기간 한일 정상을 워싱턴 3자 회담에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김 차장은 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단계로 미국이 의제와 시점을 좁혀올 것이라면서도 9월 유엔 총회 전 올 여름쯤을 예상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와 방류전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단장은 제1원전 시찰 중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서 우선 방류전 핵종을 측정하고 오염수를 저장도 하는 K4 탱크들의 여러 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다액종 제거 설비라며 여러 중요한 핵종을 오염수에서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제거하는지 그 과정에서 쓰이는 각종 기기와 성능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료 상한을 피하기 위해서 소형 원룸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월세보다 관리비를 비싸게 올려받는 꼼수 거래가 최근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중개 앱에 올라온 서울 강남 원룸 시세입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가 18만 원으로 저렴한데 수도나 전기 사용료를 뺀 관리비가 무려 22만 원입니다. 임대인분이 월세를 40만 원을 받기를 희망을 하시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월세 3번에 못 올리세요. 월세를 18만 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비로 등록을 하시는 거죠.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집을 계약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금의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꼼수 계약이 성행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50세대 미만 소형 원룸과 오피스텔도 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항목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를 올릴 때 이전에는 관리비 15만 원으로 통칭했다면 이제는 일반 관리비와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을 각각 나눠서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도 항목별 세부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자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특별법 적용 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로 인한 피해에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매, 공매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무이자 전세 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건축왕 남모 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추가로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남 씨의 3차 공판에서 남 씨와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사건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특경법 적용 대상인 범죄 수익 5억 원 이상의 새로운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현재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 최대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지만 특경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정기예금 이자가 뚝 떨어지면서 돈이 채권이나 주식으로 몰리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맡아둔 돈이 급격히 줄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뒤늦게 예금 금리를 올리는 등 잔액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은행의 예금 금리는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출 금리도 비슷한 폭으로 내리면서 예대금리 차는 3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저축은행은 앞다퉈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돈을 빼가면서 수신 잔액이 빠르게 줄자 뒤늦게 실탄 확보에 나선 겁니다. 79개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12개월 만기 상품 기준 연 3.95%, 한 달 전보다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4%대 정기 예금 상품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를 밑돌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상호금융권 등 타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도 고객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예금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몰린 부동산 PF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부실대출이 많은 건 부담입니다. 일각에선 가뜩이나 1분기 600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봤는데 수신금리가 오르면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른 수익성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수신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대금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대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PF 관련해서 부실도 증가하고 있고 또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건전성 리스크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6년여 만에 처음으로 5%를 넘겼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서 촉발된 택배 대란이 요즘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건데요. 더욱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택배기사가 짐이 가득 실린 카트를 끌고 경사진길을 오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동까지 300m 거리를 차량 없이 오가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10년 전쯤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고 지하 주차장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 높이가 주차장 입구를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 몇 배나 힘이 드는 일을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 타고 들어갔을 때는 거의 한 30-40분 정도면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이제 구르마를 끌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경기 수원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 몇 주째 택배 대란입니다. 이달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자 반발한 기사들이 밖에다 택배를 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또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매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아이들 안전과 차 없는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라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뭐 학교에 항상 가 있을 수도 있고 안 가 있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전혀 협상의 여지는 없다.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마음은 있는데 오늘 좀 더 해볼 수 있겠죠? 지난 2018년 이후 곳곳에서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당수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 지하 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설계된 아파트는 적용받지 않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주민들과 택배기사, 업체 측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택배사하고 입주민 간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정도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에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행정 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시키고 궁극적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조정을 해주고 해결해야 될 것은 역시 정부가 나서서 특히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직접 대화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중재자로서 타협점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 상승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때문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알맞은 대기질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년 전보다 6% 짙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감소하다가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았던 날을 보면 작년 12월과 올해 1월까지는 전년보다 많았지만 2월과 3월에는 줄었습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나쁨일수 역시 2월에 7일, 3월에는 8일로 전년보다 많아졌습니다. 평균 기온은 높아지고 풍속은 줄어 대기 정체일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때부터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더라고요. 중국도 온도가 올라가면서 거기도 대기 정체가 발생이 되고 바람도 안 불고 이러면서 고농도가 좀 발생을 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천천히 넘어오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는 중국에서 발현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겨울철 황사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는 나빠졌지만 대기 오염물질은 감소세를 유지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를 재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운데 1년 내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오늘 저녁 7시부터 30분 정도 천둥과 번개, 소나기를 동반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YTN의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들은 소나기가 내리던 도중 크기가 작은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과 번개가 동반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서쪽,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상승한 기온으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강남, 송파, 광진구 등 서울 남동권에서 우박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시민단체가 최근 분신에 숨진 건설노조 간부와 관련해서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건설노조와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사회원로 171명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조선일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의 공개 사과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의 면담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고인의 죽음마저 건설노조를 조롱하고 매도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를 한 기자와 기사를 지면해낸 편집국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공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여군 간부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성희롱 노트를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대 간부들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되려 신고자에게 노트를 삭제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병사 6명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여군 간부들을 성희롱하는 노트를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트 이름은 계집 파일. 여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휴대전화번호와 직책 소속 등을 적어두고 외모 품평과 함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가해 병사들은 당직 때 근무자들로 컴퓨터에 다음 근무자를 위한 인수인계 노트를 만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간부들의 신상은 공군 내부망에서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해당 부대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즉각 조처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신고자에게 문제가 된 노트를 삭제하거나 잠금 처리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공군은 보고를 지연한 간부 3명을 징계 입건했습니다. 또 성희롱 노트를 작성했지만 전역한 병사 1명을 특정해 민간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공군은 나머지 가해자들도 파악할 예정인데 가해 병사 모두 전역해 민간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화 기생충과 영웅 등 유명 작품에 투자했던 자문사 대주주가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익금을 돌려막는 다단계 투자 사기,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으로 의심되는데 피해액이 1,000억 원대까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문화 콘텐츠 투자 자문사입니다. 영화 기생충과 영웅 등의 투자에 흥행 성과를 낸 곳으로 설립자이자 전 대표인 A씨가 지금도 지분 89%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A씨가 재작년 새로 인수한 미등록 투자자문회사인 P사에서 자산가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이 P사와 A씨 계좌 사이에 대규모의 수상한 자금이 오간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재성이 좋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면 연 3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영화들이 크게 흥행했다는 점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실제로는 새로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는 다단계 금융사기,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새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주는 영업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비상장 회사 주가가 급락하고 유동자금이 줄어들자 투자금을 대부분 날리고 일부는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20여 명, 확인된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합니다. 경찰은 P사가 폐업한 지난달까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있는 만큼 피해 금액이 1,000억 원대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계좌 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희대 탈옥수 신창원이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젯밤 8시쯤 대전 교도소에서 순찰하던 교종 공무원이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쓰러져 있는 신창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창원은 응급 후송돼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상태라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 집에 10년 넘게 얹혀 살며 학대를 일삼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최근 노인 학대와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무연고 독거노인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며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B씨의 조카라고 주장하며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범죄는 지난 3월 B씨가 갈비뼈 3대가 부러진 채 파출소에 찾아와 호소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서 미국에서도 광우병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직 축산 물가가 크게 요동치지는 않고 있지만 업계와 당국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이 확인된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한 미국 작업장이 95곳인데 두 지역에는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파 우려는 낮지만 미국산 쇠고기 현물 검사, 눈으로 직접 살펴보는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해당 소의 질병 발생 관련 역학 정보를 받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우리가 경계를 하기 위해서 검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 유형은 유전이나 노화 등 원인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이라면서 다른 개체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축산업계는 구제역에 이어 악재로 작용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우와 돼지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1등급 기준 100g당 한우 안심 평균 소비자 가격은 구제역 발생 이전에 12,212원에서 21일에는 12,249원으로 0.3% 비싸졌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돼지 삼겹살을 살펴보면 100g당 2,585원에서 2,653원으로 2.6%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열흘 만에 9% 정도 올랐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구제역이 생기면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생기면 이제 이동 중지를 하잖아요. 잡히는 전체 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구제역 감염 사례가 아직 없는 돼지 농가는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농가들이 지금 백신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는 만큼 이번 주 확산 수준에 따라 장기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위생 사각지대가 많은 배달 음식 업체에 대해서 지자체가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 양심불량 업체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소비 기한을 넘겨 보관하고 있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배달 음식 전문점입니다. 성에가 잔뜩 낀 해물 요리 재료로 냉장고가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쓰다 남은 생선머리며 포장이 뜯겨 개봉일조차 확인 불가능한 조기, 갈치, 홍합 등으로 뒤죽박죽입니다. 직원들이 먹다 남긴 장어 요리와 새우튀김도 나왔습니다. 요거만 쓰시는 거네 지금 요거만? 네네네. 냉장고 들어있는 것 중에서 네네. 이게 다 쓰레기고? 네, 정리하면 다 쓰레기죠. 또 다른 배달 음식 전문점에선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와 폐기용 재료가 적발됐습니다. 소비기한을 보름 이상 넘긴 어묵과 폐기 처분용 고추냉이 소스 6kg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다 쓰시는 거잖아요 냉장고. 네. 일단 지금 여기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폐기용 지난이 나와요. 예, 폐기 저희 안 쓰는 거예요. 폐기용 표시가 안 돼 있어갖고요. 이게 폐기용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쓰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초 배달음식 전문업체 18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6곳 가운데 1곳꼴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간편식 제조 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해 54곳을 적발했는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배달 전문 업소와 같이 소비자들의 시야에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위생 사각지대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30곳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누리호는 이번 3차 발사 이후에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번의 추가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관련 기술을 이어받아 발사를 진행하는데 뉴스페이스 시대 진입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3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 엔진과 로켓 제작, 그리고 총조립 과정에 민간 기업이 처음 참여했습니다. 발사 통제와 제어 부분까지 참관하며 독자적인 누리호 운용 노하우를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발사체 관련된 조립 관련된 부분이나 시험 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발사체 관련된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3차 발사 이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이루어지는 실전 발사는 민간 기업이 총괄하게 됩니다. 반복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탑재체로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 발사를 수행을 해서 발사의 신뢰성을 제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구원이 확보한 기술을 민간이 이전받아 운용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시작입니다. 중형급 위성까지 발사가 가능한 누리호와 별개로 차세대 발사체 사업도 진행됩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오는 2032년 달에 1.8톤의 착륙선을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최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국내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본격 점검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카카오페이 지갑의 금액란에 조회 중이라는 문구만 보입니다. 송금 화면도 먹통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배달과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한 뒤 돈을 결제하지 못했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친구한테 금액을 이제 송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카카오페이만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카카오페이만 이용을 하거든요. 뭐 해킹이라고 당한 줄 알고. 앞서 지난 1월과 4월에는 네이버페이가 4차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일시적 장애라고 하니까 연결이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돈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처럼 최근 간편결제 시스템의 잦은 장애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감원도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네트워크 오류나 데이터베이스의 과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급증하는 이용자들을 미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스템 용량을 키우거나 별도의 예비 시스템을 추가해 트래픽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용량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별도 이중화를 해서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도 이중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기업에 좀 더 강화된 안정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보안 시스템이 이중화가 돼 있는 경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중화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서비스 개시할 때 보안 시스템까지 만약에 고장이 생기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현재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안정성이 곧 간편결제 시장 전체와 직결되는 만큼 사후약 방문식이 아닌 보다 책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평균 연봉이 1억 8,500만 원으로 장관보다 많고 국무총리 연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9명은 연봉 2억 4천만 원인 대통령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공개 시스템 안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 가운데 88%인 300명이 연봉 1억 3,700만 원인 장관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4억 3천만 원에 이르렀고 한국투자공사도 4억 원이 넘었습니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도 평균 연봉 1억 6,200만 원으로 1억 3,700만 원인 장관보다 많았고 7명은 대통령보다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가 예고됐던 여성가족부가 1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차이로 이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사이 찬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주요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 고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근본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 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 가족 업무가 융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만 쏙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안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1년째 여가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과 갈등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은 물론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보호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권한을 확대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속해야 되냐 이런 건 등가는 아니란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제도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은 남성 돌봄 여성과 같은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구조적 성차별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시각이 여가부 폐지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했을 때도 있었고 못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부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부처가 조금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집행력을 강화시키던가 방향성이나 이런 걸 좀 재조정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갈등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의견 차이를 좁히고 대안을 끌어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은 지 100년 가까이 된 필리핀 마닐라 중앙우체국에 큰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건물은 많이 손상됐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화산 활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높고 둥근 기둥이 인상적인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맹렬하게 건물을 집어삼키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건물 위쪽에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은 지 100년 가까이 된 필리핀 마닐라 중앙우체국입니다. 불은 밤 11시 반쯤 지하에서 시작됐는데 7시간이 넘어서야 잡혔습니다. Sa basement siya nanggaling doon sa General Services Office ng Post Office Building, sa baba, sa basement. Kaya medyo mabilis agad ang ano niya kasi confined space yon. So yung init talagang na-confine din siya. 현지 소방당국은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 전체가 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체국에 보관돼 있던 편지와 소포 등이 소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사무실이 여럿 있지만 불이 났을 당시 머물고 있던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g estimated amount with the total lot area with the formula na ginagamit natin para sa computation ng estimated cost of damage, nasa 300, more or less sa 300 million tayo.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에트나산 인근 주차장입니다. 차량 곳곳에 화산재가 들러붙었습니다. 도로나 담장도 엉망입니다. 산 정상에서 다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Ci sono delle pille anche 3-4 centimetri di spessore, di lunghezza. Fortunatamente sono leggere perché sono tutte delle scorie. 주변에선 큰 폭발음도 들렸는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공항은 당분간 폐쇄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2년 전 활발했던 에트나산 화산 활동이 한동안 잠잠해졌다 최근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금동보살 입상 등 국보급 불교 문화재가 잇따라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125개의 도상을 수놓은 승려외복, 자수가사도 보존 처리를 거쳐서 40여 년 만에 첫 선을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천년 넘게 흙 속에 파묻혀 있던 통일신라의 금동보살 입상이 찬란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머리에 쓰인 보관과 팔찌, 목걸이 등이 따로 만들어 보살상이 입힌 데 장식돼 있고 불상을 올려놓은 귀꽃 문양의 대좌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양양군 설림원지에서 발굴된 이후 첫 공개로 당대 최고의 금속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양양 설림원지에서 발굴된 금동열의 보살상은 그 조형성이나 또 영락 장식 등의 예술성으로 볼 때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특별전입니다. 금동보살 입상과 함께 군이 인각사지와 삼척 흥정리 사지에서 발굴한 통일신라 정병 4점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선 보물 자수가사가 44년 만에 공개됩니다. 비단에 125개의 삼보 도상을 정교하게 수놓은 승려의 예복으로 가사 전체에 문양을 빼곡하게 수놓은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뒷면에 7겹가량 덧댄 배접지를 떼어내 뒷면도 볼 수 있는데 부처가 다니는 길이라 불리는 천조각 사이 틈 통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물 뒷면에서 전통 자수 기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형에 가까운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전통 가사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형 부처 그림 괴부를 전시해온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는 일찌감치 국보 장곡사 괴부를 걸어놓았습니다. 청양 칠갑산 깊은 계곡에서 11년 만에 나온 미륵불 그림이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늘도 황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기가 무척 탁했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황사가 해소됩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황사가 말썽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황사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 2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강원과 충북 북부, 영남에는 오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강한 자외선과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7도, 광주 26도, 안동 26도로 예상됩니다. 주 중반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